학생 여러분, 세 번째 시간, 자, 원인에 대해서, 성격장애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격장애는 한 가지 원인으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이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생물학적 요인은 연구에 따르면은요, 이 성격 장애 같은 경우는 유전적인 영향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약 15,000쌍의 쌍둥이를 대상으로 연구한 그 결과를 보자면 일란성 쌍둥이가 이란성 쌍둥이보다 성격 특성이 훨씬 더 어, 비슷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거의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는 성격 형성에 유전적인 영향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따로 자란 쌍둥이들도 성격이 비슷하게 나타난 경우가 있었는데 이건 역시 성격의 표현에 유전적 기여가 있다는 근거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전만으로 성격 장애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유전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도 성장 환경이나 인간관계 경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가 어, 있습니다. 자, 방과로 2번 정신역동적 요인인데요. 정신분석학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성격 형성을 인간의 욕구와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의 발달 과정 중에 특정 단계의 문제가 생기거나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면 성격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라든가 애정 경험, 상처 경험 등이 성격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본 것입니다. 또한 성격 장애는 대인관계 패턴과 방어 기제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요. 여기서 방어 기제라는 것이 이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심리적인 방법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화가 나지만 그 감정을 직접 표현하지 못하고 다른 방식으로 돌려 표현하는 것도 방어 기제의 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방어 기제를 통해서 자신의 불안이나 우울이나 분노, 그리고 수치심 같은 감정을 조절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지나치거나 부적절하게 반복되면서 관계와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성격장애의 사회 문화적 요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로 앞에서 우리가 유전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을 봤다면, 이 가정 환경과 사회적 경험이 성격장애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첫 번째 이제 비기능적 가족 문제입니다. 자, 비기능적 가족이라는 것은요, 가족 안에서 건강한 역할과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 붕괴 문제인데요. 자, 특히 그 경계성 성격 장애 환자들 가운데 어린 시절 가족 붕괴 경험이 더 많았다고 이제 자료에서는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족 붕괴라는 것은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이제 반복적인 갈등, 그리고 보호자의 부재 같은 그런 상황들을 포함할 수가 있고요. 이 어린 시절 안정감과 애착 그 형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면
버림받음에 대한 불안이나 관계,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양육의 문제인데요. 정신역동 이론, 자기심리학, 애착 이론에서의 이런 애착 이론에서는 부모의 양육 태도가 성격 형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지나치게 비난적이거나 통제적인 양육, 반대로 지나치게 무관심한 양육은 아이의 자존감과 정서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유병률, 예, 유병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유병률이라는 것은요, 특정 질환이나 장애가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지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방가루 앨범 보면 편집성 성격 장애라고 해서 어, 이 편집성 그 성격 장애 유병률은요, 약 2.1%에서 7.9% 정도로 보고되고 있고요. 자, 통계적으로는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지능이 높은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보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조현성 성격 장애입니다. 이 조현성 성격 장애는 임상 그 현상에서 흔하게 보이는 그런 편은 아니며 그 유병률 같은 경우는 3.1%에서 4.9%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그 아동기나 그 청소년기부터 사회적 그 위축이나 혼자 있으려는 특징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남성보다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더도 많고 증상도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방과로 3번 조현형 성격장애와 방과로 4번 반사회성 성격장애 유병률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현성 성격장애는요, 자료에 따르면 유병률 같은 경우는 0.6%에서 4.6% 정도, 그리고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더 이렇게 많은 경향을 보인다고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그 조현병 환자의 가족, 특히 1차 가족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점이고요. 어, 그리고 야, 자, 음, 여기서 말이에요. 1차 가족이라는 것은요, 부모나 형제 자매, 그리고 자녀처럼 이렇게 가까운 가족을 말하고요. 그 조현형 성격 장애는 생각이나 행동이 독특하고 사회적 불안이 큰 특징 때문에 그 대인관계 어려움이 많다고 앞서 설명도 드렸었고요. 자, 방과로 4번 반사회성 성격 장애는요. 그 1년 유병률이 0.2%에서 3.3% 정도로 보고돼 있고요. 남성이 약 3%, 여성이 1% 정도로 나타나서 남성이 여성보다 약 3배 정도 더 많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사회 경제적으로 매우 불리한 환경에 있는 집단에서 유병률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빈곤이나 범죄 환경, 사회적 차별, 그리고 불안정한 그런 성장 환경 같은 요소들이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계성 성격장애와 연극성 성격장애의 유병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방금 5번 경계성 성격장애는요. 자료에 따르면 경계성 성격장애 유병률은 일반 인구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6%에서 5.9% 정도로 추정되고요. 연구마다 이제 차이가 있지만 비교적 높은 빈도로 보고되는 성격 장애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전체 성격 장애 환자 가운데서도 상당한 비율을 이제 차지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성격 장애 환자의 40% 정도면 예, 그 많은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자, 여성이 남성보다 3배 이상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극성 성격 장애는요, 어, 이 유병률 같은 경우는 일반 인구를 대상으로 한 그 제한적인 연구에서 약 2, 3%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어, 이제 자기애성 성격 장애와 회피성 성격 장애 유병률을 보겠는데요. 자기애성 성격 장애 같은 경우는 어, 그 자료에 따르면 지역사회 일반 그 인구를 대상으로 했을 때 유병률이 약 1% 미만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 전체 인구에 비교적 흔하지 않은 그런 편에 속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건강 관련 임상 현장에서는 전체 환자 가운데 2%에서 16% 정도로 차지한다고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50에서 70%가 남자고 어, 많은 청소년이 나르시시즘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 중에 소수만이 자기애성 이제 성격 장애로 이렇게 발전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네, 방금 8번 회피성 성격 장애는요. 유병률은 약 0.5에서 1% 정도로 보고되고 있고요. 이제 외래 환자 가운데서 약 10% 정도를 이제 차지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피성 성격 장애는 사람들과 관계를 원하지만 거절과 비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인간관계를 피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불안 문제나 대인관계 문제로 상담이나 치료를 받으러 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제 회피성 성격 장애는 특정 성별에 매우 치우치기보다는 비교적 비슷하게 나타나는 그런 편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위존성 성격 장애와 광박성 성격 장애 유병률을 보겠습니다. 먼저 위존성 성격 장애 유병률은 0.5%이며 성인기 초기에 이렇게 발병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특히나 이제 회피성인 경계성 또 연극성 성격 장애와 함께 이렇게 공존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고요. 예, 이제 회피성 성격 장애처럼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의존성 성격 장애처럼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의지하려는 모습이 함께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박성 성격 장애는 어, 유병률 같은 경우 약 2.1%에서 7.9% 정도로 보고되고 있으며 성격 장애 가운데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한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 중에서는 유병률이 일반인 중에서는 가장 높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성이 두 배가 많고 여성보다 두 배 많고 또 이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이 지능이 높은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관찰되고 어,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이제 성격 장애 경과 및 예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경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장애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의미하고요. 예후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회복 가능성이나 삶의 적응 상태를 의미하니까요.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먼저 편집성 성격 장애 같은 경우는요. 아직 체계적인 장기 추적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고 해요. 그렇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편집성 성격 장애의 특징이 평생 지속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현성 성격 장애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부터 특징이 서서히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혼자 있으려고 하고 친구 관계에 큰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이 아동기부터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환자들은요, 사회적 접촉이 많지 않은 그런 직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혼자 일하는 야간 경비원이나 독립적인 작업 형태의 직업을 선호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조현성 성격 장애를 가진 일부 사람들은 조현병과 비슷한 특징을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그런 경우도 많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어, 이제 음, 그 쉽게 말하면 사회적 관계는요 제한적일 수도 있지만 이제 결혼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제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현형 성격 장애와 반사회성 성격 장애의 경감이 예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료에서는 이 조현형 성격 장애가 비교적 안정된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현병이나 다른 그런 정신병적 장애로 발전하기도 한다고 해요. 특히 현실 검증 능력이 약해지고 이 망상이나 환청 같은 증상이 강해질 경우, 그럴 경우에는 조현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장기간 추적 연구에서는요, 10% 정도가 결국 자살로 이어졌다는 그런 보고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반사회성 성격 장애입니다. 이 반사회성 성격 장애는 이제 보통 청소년기부터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어, 우리가 단순한 일탈 수준을 넘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문제 행동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반사적 행동은 점점 더 광범위해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청소년기 이후에는요 난폭한 그런 성적 행동이나 폭력, 범죄 그리고 이렇게 물질 남용 같은 그런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제 경계성, 성격, 예, 장애, 그리고 6번의 연극성, 7번의 자기애성, 성격 장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경계성 성격 장애인데요. 아, 예, 가장 흔한 양상이 성인기 초기부터 지속되는 그 불안정한 그런 상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극성 성격 장애 같은 경우는 아, 그 젊었을 때는 관심을 끌기 위한 어떤 행동이나 감정 표현이 매우 과장되어 나타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어느 정도 줄어드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관심과 자극을 이렇게 계속 원하다 보면은요, 위험한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또 여러분들이 이 연극성 성격 장애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7번의 자기애성 성격 장애 같은 경우는 그 자기애성 성격 장애가 만성적이며 치료되기 어렵다고 이렇게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치료 동기가 낮아요. 낮고 오랫동안 성격 특성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피성 성격 장애와 위존성 그리고 강박성 성격 장애의 경과 및 예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회피성 성격 장애 같은 경우는 이제 보호적인 환경 아래에서 일부가 결혼도 하고 자녀도 이제 가지지만 가족에 둘러싸여서만 지내는 경우가 많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의존성 이제 성격 장애 같은 경우는 직업적 기능이 결핍되기 쉽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업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거나 누군가에 밀접한 지도 없이 일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강박성 성격 장애는 이렇게 진단을 받게 되면은 이후로 굳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완벽주의죠. 사고와 융통성 없는 행동 방식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고착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치료 부분 알아보겠습니다. 편집성 성격 장애 같은 경우는 어, 환자의 주된 치료로 행동 치료나 정신 치료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치료자와 환자 간의 관계 형성이 매우 어렵지만 반드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현성 성격 장애 같은 경우는 어, 대인 관계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성격적인 그런 문제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으려 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현형 성격 장애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 정신치료는 지지적이어야 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기법을 이용한 재활치료, 보호적 작업치료 등이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반사회성 성격 장애 같은 경우는 어, 환자가 치료에 대한 그 진정한 동기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치료가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애성 그 성격 장애 같은 경우는
주된 치료는 개인 정신치료와 인지행동치료가 있고, 이제 개인 정신치료를 실행하면 환자의 공감적인 관계 수용 및 환자의 강점 활용, 역전 및 투사 해결 등이 요구가 된다고 나와 있고, 회피성 성격장애는 이 가장 주된 치료로는 정신역동치료와 인지행동치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위존성 성격장애 같은 경우는요, 어, 이제 통찰 치료 등을 적용한 정신분석 치료를 실행하도록 하고 있고, 강박성 성격장애 같은 경우는 정신분석 치료는 분석적이지만 비지시적 정신치료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세 번째 시간 다 모두 학습하였고요. 자, 여러분들 어, 우선 수고가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